이번 토론은 문재인 청문회였다. 네. 사실상. 더하기 문재인 청문회 더하기 참여정부 청문회였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가 받은 질문만 18개라고 합니다. 답변만 45분 걸린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청문회였고 최초로 시도된 스탠딩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 토론이다 보니까 이제 개판 토론이 돼버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고요. 대통령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아 그러네요. 모든 후보가 문재인 검증하겠다고 나온 딱 그 모양새에 가깝잖아요. 뭐 자잘한 또 다른 단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자기들은 후보가 아니었지. 그런 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1위 후보를 까서 자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토론을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2시간 내내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재인이 까였을지라도 그들이 얻는 이득은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나름대로 총평이에요.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 저는 아쉬운 게 문 후보가 그런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강건하고 사이다 같은 답변으로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흠 안 잡히게끔만 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그 질문한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으면 오히려 더 좋은 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거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것이 베스트다라는 것을 설득해냈어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수세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저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비슷한 걸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을. 맨날 토론하잖아 우리는. 네, 맨날 하죠. 근데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스탠딩인데다가 아무것도 없어. 머리에 들어있는 것만 갖고 해.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아세요? 이런 토론 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없고 종이도 없다고 하면 어떤 토론을 하는 줄 아세요? 네. 디테일이 사라집니다. 그 그 후보자들도 네. 전부 다 모든 수치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중요한 수치는 자기들이 적어오거나 준비를 해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담론적인 이야기, 네거티브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토론은 그래서 나쁘다. 디테일을 이야기 막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우리도 방송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도 줘야 돼. 근데 정보를 주려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수치 갖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서 그런 방식으로 흘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을 놓고 홍준표가 심상정 후보가 그다음에 KBS 관계자까지 그다음에 유승민 문재인을 집중 공격했죠. 그리고 홍준표는 안철수도 공격을 했고 유승민은 안철수도 같이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이 토론을 보면서 평가할 때 있잖아요. 이 후보들은 선거 전문가들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심리전을 했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홍준표를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한번 평가해보자는. 홍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 튀어나갔죠. 예, 성질내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울었어요. 울거나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악을 썼겠죠. 그다음에 유승민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심상정과 문재인밖에 없어요. 이 후보자 중에 가장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문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대응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받았고 지금 매주 하고 있는 공약 관련한 방송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평생을 그런 것만 해오신 분들이에요. 청와대에도 계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5명 후보의 공약을 계속 지금까지 검증을 해오는 거예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10대 공약을 분석을 해서 내놓았는데 거기서 나왔던 키워드는 이런 거였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들, 그 전문가들이. 그분들은 야권 쪽엔 되게 중립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나 국민의당 쪽에도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 공약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선거 끝났네. 그만큼 국민의당 공약에 지금 디테일이 없고 본인들이 만들어준 공약까지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나왔던 재밌는 이야기부터 해요. 진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 말고. 자, 홍준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설거지 발언에 대한 이야기. 너무 즐겁지 않아요? 홍준표 씨는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개그맨으로 가시는 게 나 이렇게 재밌는 정치인 아직 본 적이 없네 진짜. 이경규가 굉장히 지금 어떤 똥줄이 탈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살짝 겹치면서 뭔가 뉴페이스거든. 버럭하면서 그 꺽지를 부리는데 약간 능글맞게 씩 웃잖아 또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 스트롱맨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네. 스트롱맨이라고 자기 말을 한참 해놨는데
누군가 인터뷰로 물어보니까 센 척 하느라고 이제 설거지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홍준표고 자유한국당이니까 후보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여타의 다른 정치인들이 그 이야기 했으면 아마 나라가 난리 났을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처리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사소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의 어떤 그런 것들은 꼬투리 잡힐 만한데 아이 그 새끼는 저런 놈이니까라고 그냥 제껴놓아서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거지. 사실 분기할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분기하고 여성 폄훼 발언이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조용해요. 머리털 다 뽑아버렸어야 되는데. 네, 조용한 게 좀 의문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가 거기에 공격을 하니까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사과를 했죠. 센 척하느라 그랬다. 사실 그 분위기에서는요, 이제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지금 그게 웃을 이야기냐,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도 도대체 그 스트롱맨하고 설거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어떤 날카로움이 좀 있어요. 예리하게 어떤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웃는 분위기가 되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심상정 후보 쪽에 온라인 쪽에 이렇게 막 몰려가서 역시 정의당에서 뭐 메갈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네티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어떤 여성과 관련된 이슈나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논의의 구조가 상당히 여성주의적으로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게끔 조정이 된 것이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 홍준표가 설거지론을 내세웠던 거는 뭐냐면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저는 홍준표가 머리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들은 이 탑만 빼게 돼 있거든요. 뒤에 사과는 쓰지 않습니다. 뒤에 제일 끝에 기사 끝에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과했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최근에 있잖아요. 보수적 남성들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또 특히 젊은 층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알아봤는데요. 젊은 층들도 굉장히 최근에 여성 상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굉장히 자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이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앞으로 이 대선에서 토론회를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지금 이 대선 토론에서 이런 정도의 여성주의적인 문제가 이렇게 화두로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 설거지 발언을 했을 적에 뭐가 또 있었는고 하니 성소수자 이야기. 그렇죠. 이번에 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군대에서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지금 체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 뭐 등등 해가지고 성소수자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난 그런 거 싫어요. 아니 그게 뭐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난 그건 반대야. 글쎄 뭐 수술을 하고 뭐 아예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럼 난 반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성소수자 문제를 그냥 존재 자체를 말소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럼 자기가 찬성하면은 그 사람들의 존재가 긍정이 되고 자기가 막 반대하면은 뭐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런 흔히 말해 민주시민으로서 너무나 싸가지가 없는 이런 발언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사람은 15% 이상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공익적 차원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찬성하는, 심정적으로 자기에게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15%만 모아지면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5, 6, 70대의 남성 또는 젊은 이들 중에서도 일베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어떤 공격받고 있다,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자기가 얻고자 합니다.
홍준표가 저는 이제 다른 쪽 발언을 더 주목을 하는데요. 협박받았다라고 먼저 얘기를 던지면서 또 협박받을 짓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44억 달러 밀어주게 했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이거 아무리 그 대선 토론회지만은 그렇게 수치를 언급해가면서 그것도 통일부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선거법 위반 아닌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거 아닌가? 이거 법적 대응해야 되는 발언이 어저께 하나 또 있었다고 저는 봐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그 세탁기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스트롱맨 발언은 이번엔 별 의미 없었지만 요 44억 달러 퍼주기 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법적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문재인과 노무현이 44억 달러 퍼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북한 주적 발언 요걸 한번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유승민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그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우리도 평가를 했어요. 복지 방송에서도. 어떤 경우는요 진보 정당보다 더 진보적인 공약도 있어요. 맞아요. 복지 노동 관련해서. 근데 컨셉이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겹치는 캐릭터가 그거잖아요.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꼴보수야 완전. 근데 그래서 유승민은 그런 전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보수적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려면 문재인을 공격해서 끌어들임으로써 선명하게 부각하려고 했다는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건 보이는데 질문이 너무 올드해.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 문재인 대표의 답은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국방백서에 최근에는 뭐 주적이라는 개념이 등장도 안 한다고 하지만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임무지만 대통령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답은 굉장히 현명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수층들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산업자원부의 입장과 반대로 노동부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완전 다르죠. 환경부의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처는 그 부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정부인 거고요. 대통령은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지향. 근데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국가보안법 어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답은 국가보안법 폐지겠죠. 근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그 말은 지금 할 수는 없는 말이지. 절대 못합니다. 최대의 공격으로 절대 절대 수밖에 못하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라고 먼저 물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에게. 그랬더니 그 7조라든지 이런 찬양 문제 고무 조항.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이제 심상정 후보가 폐지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이랄까 질문을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자께서 개정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 예전에 참여정부 때에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유물 역사의 유물로 그렇죠. 서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다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나는 이미 답을 했다. 그냥 그 독소조항 7조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정을 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마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백서에서 주적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분들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든 상당히 높게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점수를 주고 있어서 굉장히 민족심과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지금 사드가 오고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온다는 게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이런 걸로 온갖 페이크 기사가 지금 판치는 이 형국에서 1위로 달리는 후보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봐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선되고서라도 그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남북 이 평화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 있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남은 후보들은 굉장히 허접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